대한민국의 대목 여러분들이 관심이 이렇게 아주 지대하다는 거, 이거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유인천 장관 전 장관하고 명불허전에서 내가 잠깐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목분들 여기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다 하지만 참 내가 볼 때 어느 면에서는 한숨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서서 일선에 나서서 얻어야 될 황룡사 구축목탑,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제강점기 때 왜곡됐던 일본 용어 사전 편찬하는 것을 20년입니다. 지금 20년 문화재청이 못했을 때 6월 20일 날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대통령께 제가 직언을 했어요. 직접 한 30분 독대하는데 황룡사 구축목탑하고 이것만은 전통 용어 사전만은 기필코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고 산적한 일들이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우리 대목들이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서 성장해서 부모 밑에 성장해서 커가지고 밥 먹고 똥 싸고 일하고 맡은 바 소임 다 하면서 사는 거 거의 다 똑같아요. 특이하게 여러분과 나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은 자기의 분수를 절대 지켜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빼놓지 않습니다만 최고학부를 나온 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리자와 노동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관리자는 부모를 잘 만나서든지 때를 잘 타고 나서든지 복이 많아서였든지 훌륭하게 공부도 하고 배울 거 다 배웠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지금은 좀 많이 배운 분들이 많이 섞이고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요 한글도 몰랐어요. 나 목수일 배러 올 때마다 60년 전에는 한글도 모르는 분이 10명 목수라면 9명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뭐로 해요? 먹칼 머리로다가 점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일들을. 그 지나간 얘기지만 우선 얘기 하나 할게요. 60년도 중반에 목수일을 배울 때 연장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지금 연장 산더미 같이 갖고 이러잖아요. 그때 수작업으로 하는 연장 뭐 있어야지. 연장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꾀를 낸 거지. 젊으니까 밥 먹는데 이게 빨리 먹을 수가 있어. 물 말아서 막 정신없이 퍼먹고 간장 찍어 먹고 그러고서 밖에 나와서 선배들이 톱 대패 땅에다 푹 긁어서 저기다 집어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수니까 알겠지만 제일 목수들이 싫어하는 게 연장 다루는 법 아니에요. 연장 반지는. 솔직히 대목장이라고 해서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십 명 대목분들 앉아있지만 대패, 홈파기, 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 손으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살살 당겨서 아삭아삭 잘라지고
미끄러지듯 대뱃밥 나오는 그런 솜씨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겠죠? 숨은 인재가 많으니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에 파스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작업이 그 작업이에요. 근데 돈도 없지. 뭐 가르쳐주지도 않지. 그러니까 흙에나 돌에다가 북 긁어서 집어던지면 지금 우리나라 국산 톱은요. 톱날이 이렇게 꼬부러져. 그러지만 우리 배울 때 그 시절에 일제 오메거로 오메다로 복천 신팔랑 그 대패야말로 진짜로 만져보기 힘든 사람들이 일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베테랑급이나 여기 우리 분도에 숙항발되는 이 김범식 선생이 여기 계시지만 저분만이 아마 목소리를 배울 적에 내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세월은 뭐죠? 지금에 와서 숫자를 손으로 꼽으면서 숫자를 헤아려 보면은 한심스러워요. 왜? 황용석 구축 목탑 하나 복원 못하고 이러고 있는 꼴들이 진짜로 참 한심스럽습니다. 하세요. 내가 못하고 죽으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교수님들 등에 업고 하시라고. 그거야말로 진짜로 애국하는 일이고 목소리를 다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저는 우리 목수들 보고 훌륭하다고는 잘 안 해요. 괴물들이라고 하지. 이제 여기 지방문화재도 여러분 계시고 지방문화재 법원 가는 분도 있고 참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이렇게 세 분이 와 계시지만 우리 전통 건축은 참 가면 갈수록 힘들고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아주 기기묘묘한 것이 전통 건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어려운 것이 전통 건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 삼아서 지금까지 해내려온 것을 우선 교과적으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확정되고 묻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배우면서 알고 또 느끼고 선배들한테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토론 삼아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잠깐 동안. 건축물은 첫째 반기능 반예능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간혹 해서 아실 거예요. 반기능 반예능은 우리가 수평되는 도리 부분까지 밑에 바닥에서 초석을 다지고 밑에서부터 도리 부분까지는 기능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지붕을 만들고 박공을 만들고 곡을 잡고 하는 것은 예능이 속합니다. 설계 도서로 작성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집을 지면서 그게 맞던가요?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능이에요. 10평짜리 집과 100평짜리 집과 5평짜리 집, 뭐 20평짜리 집 다 곡도 틀려야 되고 높낮이도 틀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구조가 전통건축 구조가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모르실 거예요. 구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하지만
그냥 들은 풍으로라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풍수지리학에서부터 구조로 들어갑니다. 자리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못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리는 왜 속담이 있듯이 왕심리라고 해서 왕심리에서 심리를 더 가서 중앙청 자리를 잡으라고 했다서 왕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예가 있고 또 여러분들 시간이 못 돼서 간단하게 보냈는데 숭례문에 왜 국보이론지 아십니까? 숭례문이 고려인이 지은 이조시대 조선시대의 건축물입니다. 이번에 말썽이 많이 했던 그 집 말이에요. 그 집 자세히 가서 보세요.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묻은 그런 건축물입니다. 어디에? 제일 편안한 데가 귀부분입니다. 귀부분. 숭례문이 5포에 7포 정도의 포작을 싸서 건축을 한 집이지만 귀탱이는 일출목 2입공 형태의 집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그거 할 줄 몰라서 그 지인분들이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옛날 고려시대 때인들이 지었는데 태조 4년에 지었는데 그렇게 지면은 이성계한테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 그게 사람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건축물도 아니고 이조시대 때 건축물도 아닌 회개망측한 전라도 말로 깔짝지근한 집을 지은 거예요. 태조 이성계도 흉을 못 잡고 찬성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기기묘묘한 기법을 쓴 것이 우리 선조 대목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냥 부모라 낳아서 배부르고 선생들이 가르쳐서 목수일 배우고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조분들이 남긴 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 건축 이따가 여기 우리 장 교수님 달인이 그분이 말씀하시겠지만 중국 건축과 우리나라 건축과 일본 건축을 한번 여러분들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건축은 우리 조상들이요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삼국의 그 조상들보다도 더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 선조 대목장들입니다. 아유 중국에 가서 큰 집 몇백 평 되는 집도요 쳐다봐서 엄청나다 이 소리 잘 안 합니다. 근데 근정전 가서 보고서 들어가서 천장 쳐다보고 뭐라고 합니까? 입 벌어진 입이 나올 때까지 오므려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장엄합니다. 평수는 적고 나라는 적지만 크게 보이고 같은 돈을 들여서 크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고 우람하게 보이게 만든 것이 우리 선조 대목분들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까 자리가 구조 중에 제1번입니다. 왜 1번이냐? 우리 항상 부모들이 얘기하는 음양의 이치라고 그러죠. 자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쪽에다 이렇게 향을 둔 그 집터가 최고라고 그러죠. 햇빛도 잘 들어오고 말하자면 통풍도 잘 되고 곡식도 잘 되고 겨울에 이 혈이 산이 막혀서 못하면은 북풍도 막아주고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좌향으로 좌좌향인데 남쪽 향의 동대문이라는 뜻인데 좌좌향. 그런데 그 향이 얼마나 좋은 거 하니 지금 봄 지나서 여름이 닥쳐오죠.
지금까지 오는 비는 버슬버슬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비가 앞뒤로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오면서 앞뒤로 와서 여름이 되면 소낙비가 와요. 그 비가 어떻게 됩니까? 또 살짝 돌아서 여름 초가을이 되면 뭐가 옵니까? 태풍이 와요. 그 태풍이 살짝 서풍으로 돌아서 북서풍이 되면은 잘 익고 잘 자란 곡식을 엎쳐서 잘 먹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우리 인간에게 최고 못쓸 그런 태풍이 와서 그 태풍을 막아주는 혈이 우혈입니다. 풍수지리학의 우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좌저양의 집터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에도 건축물의 구조가 포함이 된다는 그런 뜻이고, 구조가 10평이면 10평 집의 추녀 길이와 여러분들 아시지만 100평 집의 처마 길이와 50평짜리 집의 처마 길이가 틀리잖아요. 틀린 원인이 뭔데? 그게 예능이에요. 집에 따라서 맞추는 거. 그리고 제가 얼마 전부터 상당히 아주 그 마음이 편치 않은, 몇 년 전부터 편치 않은 일을 겪었어요. 우리 기능인들을 일반 보수자들 또 일반인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쥐고 흔들잖아요. 품셈이 잘못돼서 우리 목수들 엄청난 고역을 겪고 자손들하고 사는데도 큰 지장이 있고 그렇죠. 그거 고쳐집니까? 늙어가는 나도 막 욕을 퍼붓고 못할 소리를 다 하고 별짓을 하는데 애초에 그거 잘못된 우리 기능인들이 무능해서 그래요. 무능해서. 우리 기능인들이 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잘났어 보시오. 거기에 빠진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기 대목양은 우리 기능인협회 회장도 여기 와 계시고 전 회장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다 계시지만 선자연 그 자체 하나가 그거를 제대로 잘 마름질해서 그걸 걸을 수 있는 목수면은 집 짓는 걸 거의 다 배워요. 왜? 선자연에는 집에 곡이 있다고, 각도가. 나도 우리나라 외정 강점기가 지난 이후에 목수 일을 배웠기 때문에 60년. 다 용어가 일본 용어예요. 다 일본 용어라고. 말하자면은 추녀의 곡, 선자의 곡, 연목의 곡, 오량의 곡, 칠량의 곡, 상량의 곡, 박홍의 곡, 이런 것들이 부연의 곡,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도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전해져 오고 이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얘기해 볼까요? 문경 경상북도 일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손꼽히던 분이 김덕기 선생이라고 제 얘기로 2대 스승입니다. 최원철 할아버지서부터 조원재 선생, 이광규 선생 글이 내려오면서 본을 바꿨지만 신흥수 선생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국회에서 우리 대목들 숭례문 때문에 회의할 때에 왔던 분 있을 거예요. 여기. 그때 깨끗이 최 대목장은 양보했잖아요. 나는 경상권으로 백제권으로 갈 테니까 숭례문 하시오. 그 이유가 지금 밝힐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숭례문을 20대조 우리 중시조가 한성판윤을 하시면서 서울 축성과 숭례문을 건립하셨습니다. 근데 왜 내가 하기 싫겠어요? 하고 싶어. 근데 왜 신선생한테 양보했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경복궁
광화문 전부 신선생이라 했어. 그 집들을. 근데 목수들이 아무리 똑같은 손으로 깎는 선자고 연목이고 기둥일망정 자세히 보면은 그 기법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런데 경복궁이나 이런 데 광화문까지 다 지었는데 숭례문이 마지막 관문이란 말이에요, 서울에. 근데 왜 내가 한다고 그걸 나서겠어요? 나하고 신선생하고는 건축하는 기법이 틀려요. 나는 사원 건축자고 신선생은 일반 건축자입니다. 그러니까 궁궐 짓는 그분이 하던 분이 숭례문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